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전 체제 형성과 전개 그리고 냉전 체제의 완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교과서로는 소단원 1단원하고 소단원 3단원이 되겠습니다.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저번 선생님이 PPT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냉전 체제의 형성도 중요하고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완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차가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콜드라고 얘기를 하죠. 차갑다 해가지고. 자, 이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는요. 그 당시에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이 소련이 격심하게 대립하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냉전 체제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냉전 체제의 바람이 불러일으키게 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소련이 굉장히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다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이 자본주의 체제로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이 전쟁인데요. 네, 다시 냉전 체제가 도래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정도로 조금 위험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냉전 체제의 형성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 세력은요 크게 약화된 반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유럽은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고 미국과 소련은 세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 둘의 사상이 완벽하게 다른 나라이다.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라 함은 약간 시장 경제 체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약간 민주주의의 느낌과 함께 많은 자유와 많은 언론의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체제가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국가가 오히려 또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개인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반면에 이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국가로 다 귀속시키고 모든 걸 다 국가에서 다 할당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굉장히 많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른 색채를 가진 이 두 나라가 완벽하게 엄청나게 세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일어진 게 이 냉전 체제라는 거예요. 자,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등 동유럽에서는요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가 이 동유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유럽 지역은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 지역에서는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산당 세력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폐단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빈부격차 같은 그런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들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있어요. 자, 미국은요, 더 이상 자신의 세력과는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서유럽 지역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마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동맹 기구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결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에 맞대응해서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제 공산당 정보기관인 코민포럼 창설하고요. 또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상호 원조회의라고 하는 코메콘 그리고 군사동맹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미국 중심으로 마셜 계획과 소련 중심의 코메콘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중심의 군사기구인 WTO와 함께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군사동맹기구인 WTO가 네, 틀렸네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이렇게 두 가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미국이 되겠고 여기가 소련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경제, 여기가 뭐라고? 군사라고요. 이렇게 조직들을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그 결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의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인 대립을 뜻한다. 열전,
냉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막 덥다. 이런 부분과 엄청 차가운 느낌이 냉전이 되겠죠. 열정과는 정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냉전은요, 첫 번째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베를린 봉쇄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의 수도이죠. 자,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쪼개서 여기 동쪽, 서쪽이지? 이 동쪽을 누가 가져가냐면 소련이 가져가요. 여기를 소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서쪽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가져가죠. 그렇게 나눠 가져가는 게 이 냉전입니다. 냉전의 첫 번째 베를린 봉쇄입니다. 이제 베를린 봉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대립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를린 자체를 소련이 봉쇄를 하니까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생필품을 이 서베를린에 운반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 이 베를린을 다 봉쇄시키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이렇게 봉쇄시키니까 이게 하늘로 날아와서 물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후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경계에 베를린 장벽이 쌓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1962년에는 소련이 미국의 남쪽에 있는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설정해서 쿠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쿠바 사건이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전쟁 위기가 초래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냉전의 전개 체제. 세 번째는요. 중국 자체가 지금 국공내전에 휩싸였는데 국민당과 함께 공산당이 싸우죠. 국민당 자체가 약간 자본주의 색채가 있는 반면에 공산당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죠. 누가 이겨? 공산당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마오쩌둥 중심으로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공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공산화된 것도 하나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6.25 전쟁이 발발하죠.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여기에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이 끼어들면서 역시 냉전 체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이 참전해가지고 역시 냉전 체제의 모습을 보여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베트남 자체가요. 이렇게 길쭉한 나라라고 하면은 이 길쭉한 나라를 쪼개서 북쪽이 철저하게 공산당 체제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약간 자본주의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여기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원 여기다 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 다 어디로? 남베트남을 지원을 했는데 누가 이기냐면 여기도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이게 다 색깔이 공산당 색깔로 빨간 색깔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전쟁 또한 이 냉전의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완벽하게 다른 두 진영이 서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서울 베를린으로 생필품을 운반하는 미국의 비행기가 보이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건 처칠입니다. 이 처칠은요, 영국의 총리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철의 장막은 서유럽에까지 손을 뻗쳐온 각지의 공산당은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셜 계획을 실시해가지고 자본주의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마셜 계획을 거부하고 코민포럼을 결성한 거, 이게 지금 소련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마셜 계획, 코민포럼은 마셜 계획과 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마셜 계획과 대립되는 건 코메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를린 봉쇄라고 하는 거, 독일의 베를린 봉쇄, 그 다음에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쿠바 위기, 이렇게 5가지가 냉전의 전개 양상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여기 부분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네,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 자본주의 진영, 냉전 체제 완화. 여기가 지금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페이지 보시면 제3세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3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제를 얘기하냐면은, 자, 지금 현재 세계가 미국의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소련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죠. 근데 이 두 세력밖에 없었어. 그 세계는. 지금 현재 세계는. 근데 이 두 세계에 어느 곳에도 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이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제3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도 끼지 않겠다. 우린 너네랑 다르게 놀까? 우린 독자적으로 평화를 공존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면서 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외친 나라들이 제3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제3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을 중심으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게 이 제3세계입니다. 그래서 1954년 인도와 중국의 대표가 만나요. 인도는 그 당시에 네루, 그 다음에 중국은 저온라이의 주은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상호 불가침, 평화 공존 등을 내용을 담은 평화 5원칙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55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하는 25개국이 만나서 인도네시아 반둥이 만나서 서로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상호 불가침, 국제 평화 문제, 분쟁의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들을 강조한 평화 10원칙을 또 결의를 하죠. 그리고 61년부터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3세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3세계는요.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 그 어느 곳에도 가담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그런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3세계의 뭐겠어요? 의미가 되겠죠. 여기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세력 구축한 거. 그 다음에 평화. 몇 원칙이 있었죠? 5원칙과 함께 10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라들까지도 알면 좋겠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평화 5원칙은 중국과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이라고 지금 곰돌이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백곰도. 평화 10원칙의 내용은 역시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서로 평화 존중, 평화합시다, 존중합시다, 상호 불가침합시다, 끼어들지 말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영토 보전, 주권 보전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집트 나세르, 인도의 네루, 유고슬라비아 티토 이렇게 세 지도자 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를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냉전 체제는요. 완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완화되냐? 어떤 양상이냐? 점점 역시 모든 끝까지 가는 그런 세력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들이. 점점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약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먼저 공산주의 진영에서는요. 소련과 중국이 서로 싸워요. 서로 사상을 같이 했던 소련과 중국이 서로 이념과 영토 문제 갈등을 하면서 이 중국을 지원했던 소련이요. 중국 내부에서 막 기술자들도 엄청 보내고 막 무기 지원도 하고 막 이랬는데 다 빼버려요. 싹 빼버려가지고 중국이 텅 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련과 중국의 갈라섬이 첫 번째 냉전 체제 완화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이 소련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폴란드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소련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진영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상하게. 첫 번째는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철수시켜요.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대 철수. 그래서 베트남 자체가 사회주의 색깔이 강해진 나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해요. 그리고 미국이 열렬하게 같이 함께 했었던 그 동지인 프랑스가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사건으로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은 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무기 제한 협정 회담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도 다 양상이긴 해요. 냉전 체제 완화 양상에 대해 포함되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주로 전략무기 제한 회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니슨 대통령이 소련과 관계가 안 좋아진 중국을 먼저 닉슨 도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베트남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군 군대를 철수시키죠. 그리고 나서 중국도 집중 방문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소련과 아까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사이를 누가 치고 들어가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1979년에 국교를 정상화시키죠. 또한 서독은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한편 국제연합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은요, 제3세기 형성, 또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 성장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냉전체제 완화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과 소련 대표, 그러니까 이거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PTBT라고 얘기를 해요. 약자로는.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닉슨 독트린 한번 같이 볼까요? 닉슨 독트린은 더 이상 이런 모든 아시아 지역의 모든 전쟁에는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건데 닉슨 독트린 자체가 냉전체제 완화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잘 나와 있거든요. 이 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역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죠. 냉전체제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